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라운드 테이블 1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라운드 테이블 진행해 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이신 김봉현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또 발표해 주실 연사님 총 4분이십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화상으로 발표해 주실 뉴욕대학교 국제협력센터 원장 리브 토레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UN 협의지휘 보유 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회장님 함께 화상으로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 위에 저희 노글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 연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봉현 원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고 4분의 연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좌장님 준비되셨으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노글리 글로벌 피스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좌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말로 좀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영어로 필요하면 우리 외국 그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외국 참가자하고 할 때는 제가 좀 영어도 좀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Bong-hyun Kim, President of Jeju Peace Institute.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moderate this wonderful session. Today's the title of this session is Conversation with World Peace Leaders. 금년이 이제 그 2020년이 노글리 그 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됐고요.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또 뜻깊은 거는 이제 유엔이 창설된 지 또 7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해에 이런 큰 행사를 이제 주최하게 돼서 개최하게 돼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Nogonli incident, and also 70th anniversary of breakout of the Korean War. And also this year marks the 75th years of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So this is quite meaningful for this session to take up the issue of peace.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노글리 사건으로 그 피해를 보신 그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노글리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인류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대변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글리 사건이라는 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평화를 위협하는 경우에 어떠한 비극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상징해 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이 평화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4분의 그 연사분을 모셨는데 전부 저희들 갖고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그 4분의 연사들께서 각자 발표를 하시고 발표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의미 있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보내주시면 우리 연사분들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사분들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이십니다. 이 고유한 연구원장님은 최근에 이제 통일연구원장이 되셨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이 북한 관계를 연구하시는 학자십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통일연구원장이 되셨는데 이 통일연구원을 고유한 연구원장님이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 통일 문제에 많은 그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런드 닥터 리베르토 바우티스타 화상으로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이 레버런드 닥터 리베르토 바우티스타는 현재 he is a president of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and he is Assistant Secretary General for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 welcome you, Reverend Dr. Bautista. And also we have 정구도 이사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도 이사장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실 이 노군리를 이 세상에 알리고 노군리의 진실을 이제 밝히고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이제 화제가 되고 또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제 유감 표명을 얻어내는데 아주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이 노군리 글로벌 피스 포럼도 사실 개최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노군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 선친께서 사실 많은 이제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구도 이사장님이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노군리 평화재단의 이사장을 하시고 계시고 또 노군리 평화박물관의 또 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연사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lso, I'd like to introduce another speaker today, Mr. Liv Torres. He's now a professor at the New York University. He is a very ardent advoca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Therefore, I think we can have a lot of benefit from her presentation today, and also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question and answers. Having said this, I'd like to outline the way which I run this session. We have, as I said, 90 minutes, and we have 4 speakers, and I will give 10 or 15 minutes to every speaker, respectively, and then we will have 30 or 40 minutes of question and answer session. Having said this, I'd like to give the floor to the first speaker, the president of Unification Institute, Professor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노건리 글로벌 평화 포럼에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영동군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과 노건리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2010년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년을 갈 때 같이 간 기자가 한 분 있었는데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기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AP통신 기자로 재직할 때
이 노건리 사건을 세계에 최초로 알린 그런 기자였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기자랑 같이 1년 동안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아태 연구소에서 저는 비지팅 스칼라였고 그 최상훈 기자는 펠로로 1년간 아주 여러 가지 많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건리 초청을 받고 흔쾌히 제가 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도 또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또한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현 시점까지, 그리고 노건리 사건이 70년이 되도록 아직 어떻게 보면 이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공고한 그런 그 평화와 번영의 어떤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소속된 그 통일연구원은 19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91년이라고 하면 이제 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또 사회주의권이 붕괴 해체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민족통일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에 북한 또 이 통일 관련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대북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거기 연구원으로 가면서 이 생각해봤던 문제가 70여 년 동안 분단돼 왔고 그 이후에 우리의 수고는 통일이라고 해 왔으면서 많은 통일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은 점차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도 이미 이제 이 무렵에 91년 통일연구원이 설립될 무렵 이미 시작된 북핵 문제가 30년 이상 지나도록 아직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도화되는 그런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 만든 뭐 국제 합의든 북미 간 합의든 육자회담의 합의든 또 남북 합의든 합의를 만들고 나면 곧이어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만들고 나면 곧바로 사문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본적인 어떤 그 분단 이후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통일연구원이 보다 좀 진지하게 접근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연구원을 책임 맡은 원장으로서 그 문제 해결에 좀 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도 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그 판문점 선언, 또 9월에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사이에도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뭐 이런 것들이 그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문제가 곧 풀릴 것 같았지만 하노이 노딜 그리고 6월 16일 날 그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해서 결국 북미 관계도 교착되고 남북 관계도 지금 거의 단절된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미중 간의 그 세력 경쟁이라는 뭐 구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맞는데 또 갈 길은 바쁜데 그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 해결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른바 K 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의 어떤 그 표준으로 인정받을 만큼 한국형 방역 모델이 그 상당히 그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한국은 민주주의와 이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그런 세계적으로 그 인정받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K 평화라고 하는 그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한국 전쟁을 끝내고 K 평화만 달성이 되면 이른바 이제 K 모델, 그 한국형 발전 모델이 아마도 세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켜서 K 평화를 달성하고 K 모델을 완성하는데 앞으로 그 제가 소속된 통일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발표할 그 큰 주제는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 이제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프로세스 이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 평화를 가장 상위의 가치에 두겠다는 의미에서 오직 평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명칭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또 그 이전에 그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그 한반도 비핵 개방 3천, 그 비핵을 첫 자리에다 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첫 자리에 두고 평화를 가장 상위의 가치에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또 한 번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전쟁이 너무 가혹한 전쟁이었고 현재도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의 질서라는 부분도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한 데 따르는 정전협정에 기초한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또는 정전 체제라고 하는 그 이른바 레짐 형태로 굳어져서 한반도 질서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조로 질서로 굳어지면 해결도 간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선언문에 그 약속하고 서명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끝내는 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전쟁 기간에 형성됐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그 분단체제에서 오는 이런 갈등관계, 또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의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또 선언으로 또 어떤 종이 협정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긴 이제 이런 과정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인식과 가치관을 깔고 평화를 우선시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한반도에 적용시켜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의미로 이제 그동안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비핵화 문제도 그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이 평화와 비핵을 교환하는, 그 풀어서 얘기하면 한반도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당시에도 뭐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 지속해 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 파이어 앤 퓨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상당히 한반도 문제에서 토털리 디스트로이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까운 과거니까 그 당시에 한반도가 얼마나 그 전쟁 위기에 휩쓸렸는가는 다 이해하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펼쳤고, 마침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올림픽 휴전 개념을 도입해서 군사 연습을 중단하고 이제 북한이 그 평창에 그 올림픽에 참가하고 그 계기로 남북미 이 정상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제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큰 그 방향이 잡히게 된 것이죠.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3월 5일 날 우리가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도 늘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경험했던 뭐 그런 거긴 해도 이후에 이제 그 전쟁 동안에 그 겪었던 것이 늘 이제 자기들도 공포로 남아 있으니까 그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그 전쟁 관계, 적대 관계에서 핵 개발의 동기를 찾고 또 핵을 버리는 동기도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하는 조건부 비핵화론을 펴고 그것을 이제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를 통해서 그 얘기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본격화돼 왔는데 결국은 그 원칙과 그 방향은 잡고 또 그 포필라스라고 해서 북미 공동성명에서 4개 기둥은 세웠지만 이 지붕을 세우고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이제 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미 모두 공유하고 있었지만 방법, 그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대신에 그 종전선이라든가 연락사무소 설치 또 제재 일부 해제라고 하는 상응 조치를 그 요구했고 뭐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9월 남북 그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북 합의라는 형태로 중재안으로 미국에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 부분 이제 수용할 뜻이 있어서 그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서 딜을 했는데 결국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제재를 거의 다 풀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좀 그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변 플러스 알파 최근에 볼턴 해고록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나머지 5개 시설 다 내놔라. 영변은 이미 낡은 시설이고 미국이 알고 있는 추가 핵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 다 내놔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빅딜을 요구하다가 이게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그 정세가 오고 있는 거죠.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체면을 많이 구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올 때까지 우린 기다리겠다. 근데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끝났지만 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이제 그 정면 대결전이라는 걸 선언하고 자력갱생하겠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쪽으로 이제 갔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남측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재자 촉진자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강하게 얘기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북 전단 문제로 연락 사무소가 6월달에 폭파되면서 남북 관계도 이제 이게 단절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동안에는 사실상 정상회담 그 남북한 그 정상회담이 3차례인가요? 그리고 북미 간에 2차례 또 남북미 그 회동 1차례 이런 그 정상들 사이에 케미가 맞다고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적인 그 행사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만 얘기하다가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새 정부와 앞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종전선언의 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전문적이라 뭐 여기 그 학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깊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종전선언이 나오게 된 부분은 그 한국 전쟁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걸 끝내야 되는데 그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화된 문제를 그 협정문 하나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우선은 그
전쟁을 끝내는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정치 선언을 먼저 하고 한국 전쟁을 끝내자 하는 정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에 그 3자 또는 4자 종전선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를 여는 문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정치선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관련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섣부르게 종전선언이라는 걸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법이나 그런 데서는 평화협정을 맺을 때 1항에다가 종전선언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짧은 전쟁이면 바로 평화협정으로 맺고 종전선언을 거기다 담으면 되는데 누차 강조한 것처럼 이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우선 정치선언으로 신뢰를 쌓고 북한이 그 적대 관계에서 핵을 개발한다니까 핵을 버릴 수 있는 동기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이라든가 또 이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하나의 그 문으로서의 그 의미를 이제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착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다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한반도 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불용의 원칙. 아까도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상호 안전 보장. 그러니까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북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안전 보장을 보장하는 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이제 집중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종전선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비핵화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그 상응 조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거는 그 비핵화의 어떤 교환 과정에서의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좀 해석상 무리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중 세력 경쟁에서 한국 전쟁 부분은 한국 전쟁에 사실상 이제 그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한 내전이었지만 중국 인민지원군이 개입하고 미국 중심의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미중 간의 국제전으로 이게 비화돼서 결국은 종전하지 못하고 정전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끝내지도 않았고 그것이 끝내지 않는 과정에서 결국은 북한은 그 핵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에서 북한의 핵 보유 동기를 찾아왔고 끝내지 못한 전쟁이 결국은 북한의 핵을 갖게 하는 그 동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미중 간에 또 이 세력 경쟁까지 붙어서 한반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언론에 이런 데 보면 그 경제는 중국하고 지금 더 긴밀해지고 안보는 전통적인 미국과의 그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제는 안미 그다음에 그 경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한편에 그 선택을 요구받고는 있어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도 그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론을 폈고 또 보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미중 사이에 이익 균형을 찾아서 우리의 국익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의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추후 전개되는 내용은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발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Professor Ko, for your very informative presentation. You talked abou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initia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and also declaration of end of war, and also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you talked about peace treaty and also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in the East Asia region, and also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those a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 think a lot of questions can be addressed to Professor Ko after the presentation, but I have already two questions from the audience, but later I will ask you a question to you, Professor Ko. And now I'd like to introduce the second the speaker, Director Liv Torres. She is participating virtually, and I welcome you, Director Liv Torres. The floor is yours, so you can have a time, 10 minutes or 15 minutes presentation time. Thank you so much. Ladies and gentlemen, Your Excellencies, Nogon Ri survivors, I'm very happy and privileged that you invited me to join this event. I just wish that I could have been with you in person. And I think you all understand why this is so difficult to travel right now. But I was privileged actually to come dow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June this year and me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your leadership and saw the hospitality, the energy, and the fantastic spirits of the South Koreans. So I feel very privileged about that. Now, we were all looking forward, I think, to 2020. We were supposed to celebrate the UN 75th anniversary, which we are doing. We are also celebrating some of the big agreements about women's rights, Women, Peace and Security 1325, the Beijing Conference, etc. And we were looking forward to marking the Korea War, both the costs of the war, what was invested in the war from millions of people, and the efforts afterwards to build peace and unity on the Korea Peninsula. It has not always been easy, we are aware of that, but there's been massive efforts done, and you continue to do massive efforts. Of course, the celebrations and the marking of anniversaries became very different with the pandemic. And the pandemic is set to persist for years. We still have a health crisis. We also see the spillover effects in an economic crisis, which will last for years and leads to massive unemployment, poverty, and tensions. We will also see spillovers on political effects, and those will also last for many, many years. So I think this is basically the time to focus on de-escalation, on reducing tensions, reducing polarization. And I'd like to just share with you some of the factors that I think are important from many years working in the humanitarian sector, several years in the Nobel Peace Center, meeting Nobel Peace Laureates and seeing what they have been doing on the ground. And now as director of the Pathfinders Alliance in New York, with 38 countries, basically
leading on peace, justice, and inclusion. And one of the very active one is actuall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m very happy to see regularly in New York as well, and the work Korea is doing up towards the UN. Let me share with you some of the factors that I think are important globally as well as locally. The first one is to de-escalate the great powers tensions that we have seen escalating over the past few years. Now is the time to de-escalate, appeal to dialogue, and appeal to everyone to gather around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dialogue around joint cooperative solutions and discussions. We have also seen coalitions of willing countries where, for example, Pathfinders that I'm leading the Secretariat for is one of them, but willing countries stepping up, taking a leadership role globally for peace, justice, and inclusion. And that is of huge importance. Korea is one of the active countries on the global scene in that respect. But that's the first factor, to de-escalate tension and appeal for multilateral collaboration. Secondly, to fight poverty, and the poverty that we have now seen also increasing as a result of the pandemic. We see millions of new people unemployed due to the pandemic. We see acute hunger in danger of doubling, and that needs to be addressed urgently. Point number 3, we have to fight inequality. Inequality is lying there as a ticking problem for a lot of the other problems that we've seen over the past decades.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but also inequality that has massively increased within countries. Another factor I think is of crucial importance now is to address justice, give people access to justice and rebuild the justice system in order to make it a people-centered justice system. There's 5 billion people globally that have got no access to justice. They are either lacking IDs, contracts for their work, papers on the land where they are living and working, and or have major serious justice problems. It's 5 billion people. Another thing we need to address urgently is we have to increase trust. I think many countries saw the importance of trust, people's trust in leaders, in governments.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saw the importance of trust during the pandemic. Other countries had not built up those stockpiles of trust and looked to Korea, Scandinavian countries the same, to learn how that could and can be done. But trust building is of crucial importance, which also means that governments need to deliver on the issues where people have the most needs. Another factor we have to address is we have to decrease polarization. The country where I'm sitting in currently in New York is a good example or case where that is urgently needed, but we see it in many countries as a result of increasing inequality and gap in resources over the years. The polarization and tensions have also grown. And in some countries, of course, the distribution in resource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lso overlap with
ethnic differences, racial background, gender, religion, etc. And with that, such overlapping cleavages, the polarization increases even more. Next, we have to rebuild respect for dialogue, negotiations, and compromise. And that's not only in global institutions, but also in the local ones, at the workplace, and in social media, and on internet. It's not always easy. We have seen how social media in particular has become filled with echo chambers where people talk to the people they agree with and they fight with others. But we need to build and rebuild a culture of dialogue, listening to other people, trying to understand their views, negotiations, and compromise. With that, we also have, and that's my next point, to rebuild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 think we often act as if human rights is something that is administered and should be respected at the global level or at leadership level, at national level, but actually it has to be built from the bottom up. Eleanor Roosevelt once said that if we don't respect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towards our neighbors, towards our colleagues at work, towards students we study with at school, etc. If we don't respect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no one is going to do it at the leadership level, the national level, or the global level. Two more things I think we need to address. We need to strengthen good governance. There's more and more countries that are putting pressure on freedom of speech, of the right to organize, civil society, and suppressing democratic rights. I think that is a major problem. It goes often in parallel with increasing inequality as well, and needs to be addressed. Good governance is crucial for long-term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nd peace. Lastly, we need to reduce the violence levels that we now see globally. 80% of the people killed every year are killed outside conflict zones in urban areas, urban violence or domestic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children, etc. And that needs to be our urgent attention for several reasons. One of them is that this is a major problem in itself. The other is that this kind of violence is also becoming a security risk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 which we need to address. 500,000 people were killed in 2018. 80% of the people killed outside conflict zones, and with the pandemic, we can expect social unrest and violence to increase too. So we have a long list of issues to address. I think the most crucial thing is to remember that conflict seldom grows out of nothing. It seldom explodes unexpectedly. It happens step by step, and we need to stop polarization and tensions early. I'm very gla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playing such a crucial and active role globally. I'm particularly glad to see the Nogunri survivors being key representatives for peace, justice, reconciliation moves on the Korea Peninsula, but also being important representatives telling the whole world the need to talk, to promote dialogue,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eace, justice, and inclusion. I hope that the Nogunri survivors
will be joined by many more who support the same causes of peace, justice, and inclusion. And I'm very happy to be part of this event, which I think is an important marking of exactly those ambitions and goal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S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Director. Thank you, Director Torres,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I think I can categorize your presentation into three: the making peace, and the keeping peace, and the building peace. How we can make peace, how we can keep peace, and how we can build peace. You pointed out 10 very important elements for making peace and keeping peace and building peace. The poverty, hunger, food shortages, all these are the cause of tension in one society. Therefore, we have to address those problems as well. And also, we need to include justice, trus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building peace. Therefore, those are the very important elements. Probably we can come back with you some questions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other speakers. Thank you for your very instructive the presentation. And next speaker is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 지금 시간들이 많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좀 한 10분만 좀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브 토레스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베라토 회장님 작년에 우리 노군리 평화 포럼을 조성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만났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뵀는데요. 귀한 시간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군리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발제할 내용은 피해자 중심의 노군리 사건 진실규명 운동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활동 방향인데요. 이 노군리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피해자들 중심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노군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일대에서 참전 미군인 미 제1기병 사단에 의해서 발생한 희생사건이고요. 민간인이 최대 400명 정도가 희생된 사건입니다. 저희 선친인 고 정은영 선생께서 노군리 사건에 관한 장편 실화소설 그대 우리 아픔을 아는가라는 발표해서 세상에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대책위가 설립이 돼서 5명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지난 60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선친의 문학적인 접근인 소설 발표에 이어서 1994년 6월부터 한 5년 동안 피해자 대책위의 대변인으로서 내외신 언론기관에 사건을 홍보했던 적이 있고요. 언론 홍보와 병행해서 역사학 논문, 국제법 논문 등을 발표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AP가 노군리 사건을 보도하게 됐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반세기 만에 99년 10월부터 한미 양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실시했고요. 드디어 1년 3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한 이후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입법 활동에 나선 결과 2004년 2월 노군리 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노군리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피해자 중심의 진실규명 활동의 중심에 저희 선친인 고 정은용 유족회장님 그리고 양해찬 현 유족회장님이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군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규정한다면 역사적 진실규명 과정은 한미 간의 역사 전쟁이었고 인권 전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제2의 노군리 사건, 제3의 노군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노군리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구리 사건을 보도한 AP 취재팀이 언론의 노벨상인 퓨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친이 6년 전인 2014년 8월에 작고하셨는데요. 저희 선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뉴욕타임스에 저희 선친의 오비추아리 부고 기사가 한 면의 절반을 장식하고 미국의 밀리터리 타임스의 그런 프랑스의 일간지에 저희 선친이 부곡에서 실릴 정도로 노구리 사건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어서 노구리 사건이 전 국민 인식도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내에서도 노구리 사건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구리 사건은 한미 양국의 현대사이면서 인권 침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국내에서 제법 알려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구리 저희 희생자 유족회와 그 뿌리가 돼서 노구리 국제평화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노구리 국제평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평화활동이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매년 노구리 평화상 시상식을 합니다. 2008년부터 한 13회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인권상, 언론상, 문학상 3개 부분의 수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외에서 인권 증진과 평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101장 대회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를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생 한 10여 개 국가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요. 향후에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노구리 사건은 결국은 다음 세대 인권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요. 인권과 평화 교사 직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 중, 고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노구리 평화공원에서 인권과 평화 교사 직무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토론회를 지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 전시 사업으로는 노구리 심포니 칸타타, 노구리여 영원하라는 심포니 칸타타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공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대만의 228 박물관 등과 저희들이 국내외 유력한 평화박물관, 인권박물관 등과 서로 연계해서 매년 저희 노구리 평화공원에서 인권과 평화에 관련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4년 9월달 6년 전에 노구리 평화공원에서 전 세계 주요 평화박물관 관장들 그리고 평화운동가 그리고 평화 연구하는 교수들 200여 명이 참석해서 전 세계 35개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INMP 총회 및 컨퍼런스를 저희들 개최한 바 있고요. 행사 최종일에는 저희들 행사 참가자 전원이 임진각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 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향후 노구리 국제평화재단에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구리 사건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입니다. 노구리 사건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보고 앞으로 평화와 화해의 큰 걸음을 내디디면서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노구리 사건이 남긴 교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구리 정신을 승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 노구리 국제평화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구리 세계평화 아카데미 및 노구리 글로벌 평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의 참전 미군의 유족들이 오셔서 저희 노구리 사건 피해자들과 특별 만남이 날 행사라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한미 양국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저희들 할 것이고, 특히 세계대학생 평화 아카데미에 미국의 참전 미군 유족들, 그 후세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계 시민들의 평화의식 증진을 위해서 세계 평화 박물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세 번째, 노구리 사건 피해자들과 미국의 참전 미군 유족들 간의 친선 교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동 지역에 참전 미군들이 영동 전투를 하면서 많이 희생됐는데, 이분들을 기리는 추모탑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던 우리 한국전쟁 참전 유족들과 힘을 합해서 한국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심각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희생된 미군들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고의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은 비핵화 문제 등등 해결할 숙제들이 많죠. 저희들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선언, 시민서명운동, 그리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들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 후면 한국 전쟁 종전이 아니라 정전협정 70주년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70년 너무도 긴 세월입니다. 70년이면 족합니다. 저희들한테는 평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NGO 단체들이 나서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이고, 저희 시민들이 적어도 3년 후에는 한국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캠페인 운동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적어도 1억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명 정도가 서명이 받아지면 저희 한국 전쟁 당사자인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등 주변 강대국에게 그 서명한 것을 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조속히 종전이 되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저희 이 노구리 국제평화재단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힘을 합해서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전 세계인들에게 호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 이사장님께서 이 노글리를 처음부터 이제 발굴하고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진실 규명을 비롯해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화해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이제 레전더리한 피규어인데, 오늘 아주 노글리 이 평화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평화 교육도 확대를 시키고, 세계 평화 아카데미, 그리고 아까 오전에 또 행사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 전전에 참전하셨던 용사들의 후손들을 직접 초청을 하셔서 행사를 가지셨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 평화 관련 이제 전시회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70년으로 이제 충분하다. 70 years of division is enough.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 70년 동안 분단 상황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는데, 정말 70년으로서 우리로는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이사장님이 3년 뒤에 서명 운동을 이제 하시겠다 그러는데 아주 성공적인 그런 평화 서명 운동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And we have the last speaker, but not least speaker. He is Reverend Dr. Bautista. I think he has been involved in Korean Peninsula issue for a long time. I've learned that almost 30 years he has been showing interest in Korean Peninsula issues. Therefore, I think he can have a very
the good presentation based on his experience on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Thank you, Reverend Dr. Bautista. This is your time. I think you can have 10 minutes for your presentation. Thank you. Excellencies, Nogunri survivors,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thank the event organizers for inviting me here at the forum. I'm deeply honored. I know that part of this commemorative event would have included activities in Washington, D.C.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 and at the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in my office ther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must learn about what happened at Nogunri. It would have been also a time to introduce you to Congo,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Unfortunately, COVID-19 intervened. Thanks to you and your government for showing the rest of the world how to handle a deadly virus and build back better from its ravages. If it were not for travel quarantine, I would have joined you even if it involved a long trans-Pacific flight. My knowledge of the Korean people and your deep longing for justice,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has been deepened by the many trips I have made to your beautiful country beginning 1984, and the last being this past February at the Pyeongchang Global Peace Forum. These trips I have made in the last 36 years included one to the north, which gave me a rare vista of people's longings and conditions on each side of the geopolitical divide. This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tragic Nogunri massacre is unlike any other, usually ushered in with jubilations and fanfare. You have gathered us to collectively remember an ignominious killing of Korean civilians. This event is sacred as much as painful. It is about a massacre that was emblematic of a war, the Korean War, that inflicted untold pain and suffering. I came to know of your historic pain and suffering by listening well to your people and reading your progressive literature and their account of the grief woven with your longings for peace. I learned of your grief and sorrow likened to the pain of being birthed from the womb of Han. The Peace Park and Museum dedicated to the victims of Nogunri is a hallowed ground. It will remind us to never forget the horrors of war and the scars it left on human memory. To that memory, we affirm the sanctity of human lif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heal the wounds as a historic and sacred duty. I address you today mindful and thankful of the collective of friends and circle of colleagues who are in this common enterprise of justice making and peace building. Along the way in this sojourn for democratization and reconciliation, I have come to admire many among you who have taken on the difficult task of peace building and reinstituting the institutions of democracy at great risk to their person and their circles of belonging. Common to all who took on this admirable but risky task was a unity on the understanding that national security laws and militarism, be it in Korea or elsewhere, subvert the very peace that repressive administrations after another have been sworn to protect, but all too ready to violate. That's because draconian laws and repressive methods were employed to keep a peace of the grave rather than a just and durable peace born out of democratically negotiated terms. I still recall in 1985, the Nestorian Orthodox Bishop Paulos Marpaulos from South India, coming back from a student demonstration near Iwa Women's University, with very red eyes resulting from a painful dose of yellow tear gas lobbed at the street demonstration he attended. He and I, and 3 more, were members of an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rganized by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and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I remember this trip well. It included a visit and interview with Kim Dae-jung, recently arrived back from US exile and under house arrest. It was also my birthday,
and I got a gift of that famed Kim Dae-jung calligraphy. Kim Dae-jung became your president and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His work, and that of all of you who have labored for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are an account of that search for peace and pursuit of justice. It is an account of hope itself. In my ecumenical and NGO work, I have drunk from the well of knowledge of your intellectuals, religious leaders, student activists, theologians, authorities. Attending this event is partaking of that sacred act of memory and solidarity. It is special because they are shared between two peoples, yours Korean and mine Filipino, who have suffered from colonialism and the violence of militarism in the hands of Japanese occupiers, dictatorships, and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My wife and I traveled separately to Korea in the early 1980s. We joined your student Christian activists bring to the streets and religious assemblies advocacy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Koreans in return came to the Philippines to exchange notes on grassroots organizing and mobilizing. I have been fortunate to work alongside Korean church and ecumenical leaders who were instrumental in raising the profile of your struggles in international arenas. Lives, limbs, and livelihoods were lost from these circles and collectives of friends for their advocacy of a more just, peaceable, and sustainable Korea.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the Korean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nd the Korean YMCA are exemplars in prophetic witness and courage. They paved the way for North and South Koreans to meet when it was not allowed to, when that was not allowed to be done. Through painstaking negotiations, ecumenical leaders worldwide journeyed with you in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and reconciliation. This came to be known as the Tozanso process, named after the place in Japan where the first meeting was held, that was delicately shepherded by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in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 Tozanso process was ecumenical diplomacy at its best and most courageous, employing high-level and grassroots strategies. It is known today to have paved the way to rapprochement within the North and South. The Tozanso process made possible for both Christians in the South and Korean Christian Federation in the North to meet. Victor Hsu, a former WCC staff who is a serious Korea observer, called this involvement in Korea as a unique ecumenical story that deserves to be told. Many more ecumenical consultations were held, guided by the Tozanso process, like the meetings in the Alpine city of Lyon in Switzerland. I was at the first ever consultation in the US at the Church Center for the UN in New York with participants from North Korea and South. When conditions were opportune, ecumenical partners met, and when conditions allowed, such meetings included participants from North and South Korea. The policies of President Moon Jae-in's government have provided ample, if cautious, allowance for grassroots action alongside formal diplomatic processes. Surely, the Tozanso process of people-to-people diplomacy remains crucial. High-level diplomacy and negotiation, no matter how carefully planned, can be abandoned quickly. Hopes and dreams for justice and peace could get dashed at tables of peace as they are trampled in the battlefield. Even as the armistice agreement remains intact, the slogan 70 years is enough reverberates more loudly toda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shed light to a renewed urgenc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s congenial attitude to civic action on the ground by NGOs, civil society groups, and the Korean social movements, critical social movements, made possible an invigoration of local and transnational initiatives. The Pyeongchang Forum, just this past February, urged all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actors concerned
to take urgent steps to sustain and accompany the peace process to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Korean peace agreement, and to also take concrete steps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free zone.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UN Treaty to Prevent Nuclear War coming into force this coming January, one more peace-building instrument has been enacted, occasioning a moral call to denuclearize worldwide, certainly in the peninsula. In 2018, I spoke at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commemoration in Seoul. I was pleasantly surprised with their theme, not whether, but how.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how to realize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is as crucial as the when. The question of how points to principles and methods of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 building, crucial to achieving reconciliation. The question of when points to timelines we calendar and moments we can only predict and imagine, not control. The moments we cannot control are crucial. They are kairos moments we must seize, moments when historic and social forces converge to impact the social transformational agenda. The Gwangju Uprising, the Candlelight Revolution were kairos moments. You have come this far in the struggle for peace. You must not tarry, but also not rush for the long hurdle to consolidate that peace that leads to justice and reconciliation. Dialogue among peoples across the social, political, and ideological spectrum of Korean society is crucial. In peace building, dialogue entails learning, not just talking. Words, no matter how they hurt, are far more preferable than bullets that kill and missiles that pulverize lives and villages. Waging peace is important even when there is a raging or suspended war. The peace table is the gathering place where words must matter more than bullets. It is at the peace table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will be turned into a peace treaty. At the table of peace shall be bread and justice. Peace talks must be about bread and justice. Bread talks and peace talks are about the day-to-day needs of people: food, shelter, clothing, health, education, jobs, and more. Justice talks deal with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social injustices and political division. Ultimately, Koreans will decide the reconciliation you want, the reunification you need, and the governance needed to make peace sustainable. Peace building requires dialogue. Dialogue, dreaming and longing together for the possibilities of peace,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Untangling and dismantling the root causes of war and division require the same. The long-term perspective requires honest and open public discourse about all available narratives that might hinder or prosper peace, justice, and democracy. Every story must be heard and scrutinized at the table of peace. You are in an unenviable position of untangling your nation and the peninsula from dominant superpower discourses. You will have to appropriate for yourselves in your context what the struggle for justice and peace entails, what just and peaceable governance takes, what democratic institutions are required so that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flourish. What questions that need to be raised? What is needed so that the Nogon Rim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accorded justice? What apology and confession is expected, if any? What act of repentance and rectification would remedy this tragic incident? What forgiveness can be anticipated? What must be done so that people's lives are protected and the integrity of the peninsula, including regenerating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flourishing ecology of flora and fauna, is realized? National budgets are moral budgets. They must fund peace more than war. We must overcome the temptation that it is far easier to conjure up images of war
than images of peace. We need to rethink our images of peace as software of friendship and harmony compared to our images of war presented as hardware of weapons and military bases. We need to rethink peace beyond quietude when wars and rumors of wars are on a bleach and rampage. In closing, we know that peace is not just the absence of violence and conflict, but the active presence of justice. War and peace cannot be waged simultaneously. In this 75th anniversary year of the UN, we must resolve to wage peace and abandon war. We must undergird multilateral efforts to make true the UN's most fundamental raison d'etre, that this world may no longer be visited by the scourge of war. The unended Korean War is a testament to this failure of the rule of law to realize peace. I want to pay tribute to the prophetic and trailblazing work of ecumenical women who have brought women from North and South again in those times when it was prohibited to do so. I want to pay tribute to the Women Cross DMZ and the Korea Peace Network who crossed the DMZ when many people thought it cannot be done. They showed that there are no walls of division whose heights cannot be scaled and whose closed gates cannot be opened. This year, the 20th anniversar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provides key civil society calls, resourcing and actively supporting the full, equa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in all their diversity in all aspects of peace and security. Ladies and gentlemen, peace education is crucial in training peace builders who will shape a more just, sustainable, and peaceable world. Peace education must help develop the idiom and the practice of peace, justice, and human rights. Such embodying and engendering form part of that urgent project to reconcile a divided Korean peninsula, to heal the wounds of Nogonri, and to secure the entire region, if not the whole world, for peac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everend Dr. Thank you, Reverend Dr. Bautista, for your speech. Well, due to time constraint, I'd like to directly enter into the conversation with the speakers. First, I have to. Sharing. I can't get that. Can you hear me? Yeah, I'd like to directly enter into the Q&A session. Firstly, I'd like to ask to Professor Ko Yu-hwan. This is questions from the audience. There are two questions, but I'd like to summarize these questions into one. 지금 대학생들 중에는 이게 통일의 과정이 이게 너무 지금 길고 힘드니까 이 통일 프로세스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 남북한 간에 그 경제 교류도 하고 그리고 비핵화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에서 통일로 가는 그 길로 그렇게 꼭 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이 피스 프로세스를 그냥 교류와 협력의 과정으로 그냥 가는 것이 어떠냐? 비핵화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꼭 뭐 이 통일의 이 과정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고 조금 뭐 이렇게 그 반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통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지 말고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뭐 저희가 그 대학의
북한학과 있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90년 독일이 통일됐다고 할 때 한반도는 과연 언제 통일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된 시기가 북한학과가 설립된 94년도부터 그 얼마 전까지 이제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곧 통일이 가까워 온 것처럼, 왜냐하면 독일 통일을 경험했고 사회주의 붕괴라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한반도 통일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이게 분단이 오래됐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과정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거다. 북한의 나름의 그 수령 체제를 세습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그 남북 사이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도 만만하고 또 통일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후에는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벌써 30여 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뭐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까지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도 그동안 그 적어도 김정일 위원장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담론이 강했고, 이제 그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뭐 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되 남측의 그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자.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가 곧 끝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건 결국 공존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통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공존하면서 교류협력하고 일상이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EU 통합처럼 주권들을 각각 유지하면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고 있죠. 평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일단 그 3원칙 속에서도 공동 번영이라고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통일, 그러니까 주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멀리 두고 우선은 평화 공존,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관계 같은 것을 빨리 종식시키고 소모적인 이 분단 체제의 비용을 청산하면서 공존해 나가자, 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좋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Q&A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시간 하기 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그 리마보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신 모든 연사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화가 없으면은 이게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 진정한 평화가 오기 어렵다. 아까 우리 정부대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화해와 용서, 이거는 이제 같이 가야 되고, 이 화해 용서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평화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그분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말씀이고, 우리 그 뉴욕에서 참석하신 바우티스타하고 토레스 그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면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뭐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항구적인 평화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이 인권 문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의의 문제, 저스티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그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의식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평화의 프로세스에 포함이 돼야 진정한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이 세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역시 노글리 사건이라는 것은 비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노글리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 화해의 정신이 평화의 정신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이런 데 적용한다면 역시 이 노글리 이 평화운동 사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네 분 그 연사님들 아주 훌륭한 그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